우한 폐렴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입니다. 출입문에는 시설 폐쇄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A씨는 지난 2일 0시 20분쯤 이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폐쇄됐지만 신도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또 다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이런 컨테이너 1개 동에는 경상 집단 감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인력 YTN.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 오늘로 1년이 흘렀습니다. YTN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뉴스특보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현장을 누비며 취재했던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준명 기자,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그 대구 신천지교회 지난해 2월이었죠. 그리고 주요 발생 현장마다 신 기자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사태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맘쯤부터 마스크를 쓰고 취재 현장을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취재하게 될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전엔 봄철 황사가 심각한 봄철에나 마스크를 착용했지 지금처럼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취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 기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겪으면서 밤낮 없이 취재했던 1년인데 제가 스튜디오에 나오게 된 게 겸연쩍고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고생했던 동료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지난 1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건 사고를 다루는 사회부 사건팀 소속이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 현장에 가는 일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3번 받았습니다. 네. 집단 감염과 관련된 현장을 자주 취재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제가 검사를 받았던 시기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단 검사는 지난 2월에 받았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이곳은 경기도 과천의 한 신천지 포교시설입니다. 젊은 신천지 신도들을 모아놓고 귀숙 생활을 하면서 전도와 교육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당시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시작되자 경기도가 신천지 시설 방역 조치를 벌이면서 폐쇄했는데요. 내부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문을 두드려 보니 신천지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안에 있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저희 취재진에게 나가라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자체는 신도들이 숙식을 해결하던 공간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서 그 안에서 몰래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신천지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틀 뒤 이 안에 있던 신도 10여 명 가운데 절반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저희도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에만 해도 진단 검사를 받는 일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초기엔 모든 게 좀 생소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라는데 어떻게 전파되는 건지 어떤 증상을 겪게 되는 건지도 전에만 듣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위험할 거란 생각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밀접 접촉자가 되는 등 시행착오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진단 검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두 번째 진단 검사를 받았던 거는 지난해 3월입니다. 대구에 출장을 다녀온 뒤였는데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도 대구에 출장을 가서 취재했습니다. 1차 대유행이 불거지던 시기군요. 네, 맞습니다. 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땐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확진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와 방역 차량만 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1차 대유행이라고 불리는 당시 사태가 신천지 종교 활동에서 비롯됐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의 신천지 혐오가 굉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는 달걀이나 밀가루 같은 오물들이 쏟아져 있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시민들이 항의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취재하고 서울로 복귀하기 전에 대구에서 두 번째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지냈고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3월에 두 번째 검사를 받았고 근데 검사를 받으면 격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밀접 접촉자들의 경우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매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아서 2주간 격리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검사 결과를 받고 나면 곧장 업무로 복귀하곤 했는데 2주 격리를 해야 했던 분들은 그 기간을 상당히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화상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거실에서 일단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그냥 시설로 들어가고 가는 게 치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자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고, 제일 힘든 건 일단 못 나가는 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체중이 늘어나는 이른바 확진자라고 하죠. 그렇게 웃어 넘기는 분들도 있지만 네. 답답한 와중에 함께 사는 가족이 혹시 나 때문에 감염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신준명 기자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는데 그 종교 관련 시설을 아무래도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 전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취재에 굉장한 도움을 줬던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혜 교수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국민이라는 생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요. 혹시 영화 사바하를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네. 네, 그 배우 이정재 씨가 이단 잡는 박 목사라는 역할로 나온 종교 관련 영화인데요. 예. 탁 교수의 부친은 이단 종교를 연구하다 해당 종교 교인에게 살해당한 고 탁명환 소장으로 이 영화의 모델이 됐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단 종교를 경계할 만한 탁 교수의 이야기에 저도 이들도 국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실 그대로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진단검사를 받게 된 계기도 종교와 관련이 있네요. 예. 세 번째는 지난 8월입니다. 2차 사랑제일교회 대유행 시기인 거죠. 2차 대유행이 네, 불거지는 맞습니다. 시기. 네. 수도권에서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태로 수도권이 지금 비상이 걸렸던 시기인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취재진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고 저를 비롯한 취재진 1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종교시설 자체가 다수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곳이다 보니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현장에 가는 기자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세 번째 진단검사 뒤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주변 사람들이나 나 때문에 전염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이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일부 젊은이들이 이른바 불금을 보냈던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쯤이었죠. 당시에 이른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이 영업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신종 주점인데 네. 클럽처럼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서 집합 금지 명령 대상이 아니다 보니 그 당시엔 영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클럽 영업이 제한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났고 휴일 전날엔 코로나19 사태가 무색할 만큼 젊은이들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곳들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네, 이젠 불법 영업이 기승입니다. 유흥업소들이 경찰과 방역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예약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술을 파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선 성매매도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을 저희 YTN이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방역 지침을 따르다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배짱 영업, 불법 영업을 취재할 때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도 현장 돌아다니면서 많이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 업계까지 대부분의 업종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폐업 직전입니다. 실내 체육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집을 찾아가 강습하는 방문 PT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배달 등 다른 일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결국 본업처럼 할 수밖에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안타깝게도 이 사태에서 카페를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폐업을 결정한 카페 사장님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되게 많이 힘들고요. 예. 지금 예전에 제가 처음에 차렸을 때보다 그때는 이제 매출이 꽤 높았었는데요. 그때는 연평균으로 나누면은 월 평균 500만 원 정도가 남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연평균으로 나누면은 순수익이 150에서 200만 원인데요. 이번 11월부터는 아예 홀 금지를 당해가지고 그때는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마이너스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 가게를 잡아봤자 오히려 전기료, 수도료도 못 내고 인건비도 안 나와서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가게를 이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장님, 그 카페 영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2017년도 7월 31일부터 해서요. 지금 2020년도 12월 19일 그때가 제 생일인데 그때까지 딱 하고 접었었습니다. 네, 횟수로 3년 정도 하신 건데 코로나19 여파가 있기 전까지 카페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17년도 그때 7월부터 해서 그때는 이제 서울의 대학가 앞에서 했었는데요. 그때는 연평균으로 나누면은 한 500 정도 나와서 예.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더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연평균으로.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거기 계약 기간 끝날 때 이제 막 영끌 해가지고 번화가로 나가자 해서 서울 번화가는 좀 비싸서 일산 번화가로 와서 여기서도 2019년도 6월부터 했는데 그때는 매출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카페 프랜차이즈 설립을 해볼까? 이런 꿈을 안고 하다가 이제 2020년 때 코로나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줄어들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12월까지 하고 문 닫게 되었습니다. 네, 매출은 줄었지만 또 임대료나 공과금 등 고정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지출이 됐을 텐데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좀 큰 도움이 되던가요? 일단은 크게 들어온 돈, 저는 이제 1차, 2차, 3차 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약간 도움은 됐었고요. 얼마 그리고 정도씩 전국민 받으셨습니까? 재난지원금 했을 때 그때도 매출이 잠깐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올라봤자 한 3주 정도만 오르고요. 그 이후로는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저는 여기 임대료랑 관리비가 매달 250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돈으로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갔다가 나가는 돈이라서 오히려 이제 적자가 나더라고요. 네, 잠깐 스쳐 지나가다 나가는 돈이라 말씀하셨는데 앞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긴 했는데 1, 2, 3차 재난지원금을 3차례 걸쳐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액수는 얼마 정도 받으신 겁니까? 1차가 제가 1인 세대이기 때문에 40만 원 받았고요. 이제 2차가 그 올해 2020년도 8월 정도에 15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가 얼마 전에 이제 200만 원 이렇게 받았었어요. 네, 돈을 그 지원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업을 운영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그 액수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때 매출이 제가 이거 적자가 안 나려면은 최소 800만 원 이상이 나야지 그 이상부터는 이제 제 돈이 되는 건데 오히려 매출은 600, 700으로 확 내려갔고요. 특히 2월 27일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있던 상권의 같은 층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때 일매출이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거의 3월 말까지는 그렇게 매출이 한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오히려 더 적자가 났었어요. 예. 그 사업이라는 게 사실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사업을 접는 데에도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돈도 그만큼 또 많이 들고요. 폐업을 또 결정하고 시행하기까지 과정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원래는 제가 11월부터 그렇게 영업 정지를 받고 나서 원래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그때 이제 한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출이 한 4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아니라 400밖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관리비랑 임대료 내고 했더니 엄청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거 붙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억지로 이거 붙잡으면은 빚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 차라리 이때 빨리 집기라도 팔고 조금이라도 건지자 해서 눈 딱 감고 그냥 바로 폐업하게 됐습니다. 네.
사장님, 그런데 그 보통 상가를 그 운영하기 전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 그 건물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2019년 5월 말부터 2021년 5월 말까지라서 아직 오늘 기준으로 한 4, 5개월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임대료를 못 드렸어요. 1월부터 아예 못 드렸는데 네. 그래도 지금 건물주분도 별 말씀 못 하시고, 그리고 저도 지금 대신 그 남은 임대료를 이제 보증금이 있거든요. 보증금에서 그대로 그냥 다 차감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돈도 다 못 돌려받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가게가 안 나가요. 지금 무권리로 제가 에어컨까지 드린다고 했는데도 아예 가게를 보러 안 오시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지금 공실로 두고 있는 상태예요. 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또 카페에서 사용하는 집기나 뭐 재료 등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인터넷 포털에다가 그 이제 매입 업체들 한 10군데를 전화를 돌렸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기억하기엔 한 7군데 정도는 지금 아예 매입을 안 한대요. 거기서는 뭐 지금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폐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집기조차 매입 안 하시고요. 예. 그나마 한 3군데, 4군데는 거의 터무니없는 가격, 고철 가격으로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직접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직거래로 해서 제가 샀던 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겨우 팔고 있어요.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던 중에 그 많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하실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임대료는 건물주에게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가는 공실로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당장 내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에서 그 임대료를 못 낸 것만큼 까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뭐 코로나 잡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부가세를 또 내야 되더라고요. 지금 폐업하면서 이제 저희 세무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특히 1월 25일 날 부가세 그리고 5월 말에도 종합소득세 또 이게 좀 나온다고 하시길래 차라리 그런 세금 지원이나 또는 건물주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임대료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좀 해주셔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도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폐업한 상황에서 현재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임대료와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준영 사장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의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실 의료진들까지 지난 1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 기자가 했던 보도들을 좀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단체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뒷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현장에서 수험생과 부모들을 만나서 심정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고3들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험 생활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학생들 수능을 마친 상황에서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지만 고3 내내 공부는 물론 코로나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평생 친구가 될 고3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도 잘 모른다는 학생의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은 시간을 도둑 맞은 건 아닐지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을 만난 이유는 코로나 블루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이 줄어들고 외부 활동도 제한되다 보니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학교 가는 날에도 친구들과의 대화가 제한되고 급식실에서도 밥을 따로 먹는 답답한 상황에 아이들이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인터뷰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맨날 안 가니까 좀 더 우울해졌어요. 좀 너무 할 게 없거나 아니면은 이학습도 하기 싫어서
때도 있고 그냥 저절로 짜증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우울해하고 어떤 날은 뭐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틀로 줄었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일종의 우울증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퍼진 코로나 블루. 잠시 역시나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게 그만큼 실제로 많은 이들이 정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우울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2018년, 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몇 배 이상 국민들의 우울과 불안, 특히 이제 자살 사고라는 지표에서는 두세 배 이상 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런 지표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민건강 실태조사라는 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것과 함께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네. 다른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4번에 걸쳐서 3월, 5월, 9월, 12월에 걸쳐서 우울도 조사하고요, 불안도 조사하고 극단적 선택을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번의 조사에서 우울, 자살 사고 이런 변화가 9월에 굉장히 높았었고요. 특별히 높았었고 12월에 들어서 좀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붉은색 핑크빛 높은 것이 여성들인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성분들의 우울이 아주 높았고 특히 초기에는 이 상황을 맞으면서 극단적인 생각 남성들이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은 여성들의 자살 이런 극단적 생각이 늘어나면서 여성분들이 현재 쌓이는 어떤 스트레스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은 초기에는 젊은 여성의 이나 20, 30대 여성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중장년 세대까지 영향이 나타나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우려할 만하다. 그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 건강에 특히나 더 어려움을 겪는 직군도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이 안정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관련된 분들이 초기에 상당히 이제 해고를 많이 당하고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초기에는 심정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후기로 갈수록 사실 좀 전에 인터뷰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 40, 50대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 분들의 그런 심리적 충격이 커서 초기에는 이 해고당한 청년들, 후기로 갈수록은 이 중장년 가장들 이런 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오히려 코로나19 사태에서 더 우울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 그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도 여러 상담들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기억나는 상담 내용이 있습니까? 초기에는 그 정말 젊은 여성분들이 밤마다 전화해서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사회가 자신들을 좀 너무 가볍게 버렸다 이런 전화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최근에 전화는 이 중장년, 이 50대 아버지들이 내일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모레 닫아야 될지 한숨 정말 푹푹 쉬면서 언제 자신의 가게를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가게를 닫는 순간 자기의 어떤 운명도 끝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렇게
언제 자기 자신이 끝날 줄 모른다 이런 전화들이 정말 안타깝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전화들이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이제 부담이 되는데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절망감이 정말 크구나 하는 거를 이런 전화 통화 위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유증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 그 코로나19 네. 완치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후유증보다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 코로나를 아주 심각하게 겪었던 그런 완치자분들 중에서 간혹 전화를 걸어서 저희한테 이게 뭐 치매랑 관련이 있냐, 왜 그러시냐 여쭤보면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정말 지금 처음 겪는 일이고 또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코로나가 완치된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는지는 정말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이제 전문가로서 또 의사로서 이런 후유증이 명백하게 남습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가장 환자가 많았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신경학적인 이런 인지적인 그런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는데요. 아직은 아주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떤 후유증이 남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결국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인 거지 않습니까? 자신이 네.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전문가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대감염 재난이 있은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감염되고 난 이후에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사회 전반의 무기력증.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무기력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을 또 우울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돕는 건데요. 일단 정말 치료받아야 할 우울한 분들에 대한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식욕이 현저히 저하된다든지 또 초저 불안해서 한 자리에 못 앉아 계신다든지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다 또는 어떤 자살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4가지 증상 잠, 식욕, 초저 불안, 자살 사고 이런 증상이 모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시급히 이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또 빨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단장님, 증상들이 전문가를 만나야 할 중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서적인 후유증 관련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은 저희가 뭐 우울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어떤 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많은 그런 곤란도 겪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또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갈등, 혐오 정말 이제 심리적인 다양한 그런 일들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상을 통해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단지 분열되거나 하지 않고 성장하려면 국민들 간에 또 국민들과 여러 정치인들 또 뭐 의료인들 정말 다양한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련되고 또 특별히 이번에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신 건강과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한 정부의 그런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져서 국민들이 훨씬 더 이런 얘기를 편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이런 후유증도 잘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 방역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신준명 기자와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좀 취재를 하면서 취재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게 일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외 사건들을 취재하는 것에도 제약이 커졌고요. 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지막 바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